오늘 낭독할 책은 이국종 교수님의 골든 아워입니다. 따뜻하고 위안이 되는 책도 좋지만 때로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도 필요할 겁니다. 이국종 교수님의 골든 아워 이 책을 읽어가는 중에 참 많이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의 삶이 그러했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또 한편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러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간히 현실에서 겪는 이야기입니다. 문제의 본질이 다른 곳에 있음을 알면서도 권한 밖의 일이었으므로 나는 늘 진퇴양난이었다. 저는 이 책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책이 아니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피로 쓴 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러 책 중에서 이번에 이국종 교수님의 책을 고른 이유 또한 조금은 더 나은 대한민국, 조금은 더 나은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책을 여러분들께 낭독합니다. 오늘은 그중 일부의 남노한 시작이라는 부분을 낭독할 것이고요. 그리고 2부의 한 부분도 다음 시간에 낭독하겠습니다. 남노한 시작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1990년) 초 한국 경제는 호황이었고 황금기는 끝나지 않을 듯 보였다. 돈이 돌고 돌아 모두가 꿈을 꾸었다. 은행은 쉽게 돈을 빌려주었으며 막대한 자금이 투자라는 이름으로 쓰였다. 모든 것이 빚이었으나 기업은 그것을 빚으로 여기지 않았다. 나라가 온통 빚천지가 되고 국고는 텅텅 비었는데도 모두가 눈을 감았다. 발밑은 보란듯 무너지고 있었으나 나라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 국제기구에서 달러를 빌려 그 틈을 메웠다. 후폭풍에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다. 의료계도 흔들렸다. 아주대학교 병원의 모기업인 대우그룹마저 해체됐다. 병원은 후방 지원 없이 부지불식간에 전쟁터로 내몰린 것과 다름없었다. 살아남기 위한 수싸움이 안팎으로 벌어졌다. 그 사이에서 누군가는 잘려나가고 누군가는 버텨냈으며 능력 있는 많은 이들이 떠나갔다. 나는 그 시절에 외과 전공의를 마치고 연구 강사가 되었다. 그 시절 나는 간조직 재생 연구에 집중했고 이 연구 테마를 바탕으로 학위 논문과 연구 강사 과정을 마쳐가고 있었다. 그러나 간담체 외과를 비롯해 모교 병원 외과의 어느 분과에도 취직 자리는 없었다. 지도교수였던 외과 과장이 나를 불러 병원 내에 신설되는 분과인 외상외과를 권했다. 외상외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일단 과장의 권유에 따랐다. 큰 수술은 성취감이 컸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공부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었다. 나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외상외과를 선택했다. 한일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4강에 올라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일 때였고 서해상 NLL에서 대한민국 해군대위 윤영하 정장이 지휘하던 PKN 357 참수리 고석정이 북한의 조준 사격을 받아 사투 끝에 6명이 전사하고 침몰했던 2002년이었다. 그해 육지는 붉은 악마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고 바다는 군인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으며 전임 강사 임용을 받은 나는 병원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밤이면 밤마다 붉은 피에 젖었다. 외상외과는 원시시대부터 시작된 외과의 가장 초기 모습으로서 외과 전체의 뿌리이기도 했으나 국내 의학계에서는 별다른 진전 없이 지지부진했다. 외상외과를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길게 설명해야 했다. 이미 잘 세분화되어 있던 외과의 다른 세부 전공들과는 달랐다. 이 분과는 한국 의료계 내에서 존재 자체가 없었다.
사람들은 응급의학과와 외상외과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고 구분하려 하지 않았다. 실전에 투입되어 수많은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해온 주한미군의 군의관들만이 외상외과 의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묻지 않았다. 외상이 몸에 가해진 물리적 충격에 의해 손상된 모든 것을 의미할 때 중증 외상은 생명이 위독할 수 있는 외상으로 반드시 수술적 치료 및 집중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 어딘가에 부딪히고 깔리거나 떨어져서 혹은 무엇인가에 관통해서 사지와 뼈들이 으스러지고 장기가 터져나가는 경우들이다. 이때 환자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헬리콥터를 이용해서라도 이송은 신속해야 하고 이송 중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최종 치료를 담당할 의료기관에 도달해야 한다. 도착과 동시에 빠른 진단, 수술, 집중 치료가 이어져야 하므로 수술방과 중환자실이 받쳐줘야 한다. 마취과부터 혈액은행, 의료진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의 의료자원도 신속히 투입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중증 외상 환자들에 대한 치료 원칙이다. 한국에서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현장의 의사가 아닌 의과대학 학생들이다. 외상외과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원칙적이고 쉬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 자격 시험을 볼 때 90% 이상의 정답률을 보이는 기본적인 외상 환자 치료 원칙은 현장에서 뒤틀렸다. 나는 한국 의료 현실에 경악했다. 졸업 후 현장에서 임상 근무가 시작되면 이 원칙은 곧 뇌리에서 사라진다. 수술할 의사는 없고 마취과 의사와 수술방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중환자실 자리는 언제나 부족했다. 나의 일은 수많은 블록들 사이에서 맞는 조합 하나를 찾아내는 것과 같았다. 이것이 가능하면 저것이 불가했고 저쪽에서 합하면 이쪽에서 불합했다. 대형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중증 외상 환자들은 죽어나가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환자들은 응급실과 응급실 사이에 떠돌다 길바닥에서 예정에 없던 죽음으로 들어섰다. 시비를 떠나서 다들 그래왔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서 의사들은 다른 선택지를 떠올릴 여지가 없었다. 중증 외상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나의 업인데도 환자들은 자꾸 내 눈앞에서 죽어나갔다. 살려야 했으나 살릴 방법을 찾지 못했다. 필요한 것은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 않아서 더 알 수 없었다. 서울 아산병원 임경수 교수가 미국 교포 출신 외상외과 의사가 3년 동안 만들어 놓았던 진료 기록을 내밀었다. 나는 화석을 보는 것 같았다. 그 의사는 한국의 외상외과를 정착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떠났다고 했다. 나조차 한국의 현실이 지겹도록 비루하다고 느끼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는 방도를 찾아야 했다. 선진국의 중증 외상 의료 시스템을 봐야만 했다. UC 샌디에이고 외상센터에 단기 연수를 받기로 했다. 40여 년의 역사를 거치며 정돈된 미국의 중증 외상 의료 시스템은 한국과 차원이 달랐다. 환자 치료의 규모와 범위에 따라 각 임무에 맞게 레벨이 정해진 외상센터들이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분류되어 있었고 그 센터들은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환자를 살렸다. 카리스마와 강한 리더십을 가진 데이빗 호이트 교수가 이끄는 외상외과팀은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중증 외상 환자들을 지키는 전사와도 같았다. 부교수인 라울 코임브라와 조교수인 브루스 포텐자, 임상 강사인 제이 더셋이 엄청난 양의 진료 업무와 연구 부담을 소화해내고 있었다. OR Resus PT in 50 minutes by air. 출근 첫날 지급받은 페이저가 날카롭게 울렸다. 센터의 오퍼레이터가 의료진에게 보낸 메시지였다. 환자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이며 헬리콥터로 15분 내에 센터에 도착, 응급실을 거치지 않고 곧장 수술방으로 올라가 수술적 치료가 시작될 것을 뜻했다. 나는 중증 외상 환자 전용 수술방에 진입했다. 외과 수석 전공의 데니가
환자는 공사장에서 추락했고 개용수를 통해 심장 마사지를 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곧 헬리콥터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환자의 심장은 이미 멈춰 있다고 했다. 긴박한 상황에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동용 침대가 복도를 가로지르는 소리가 수술방까지 울렸다. 헬리콥터 착륙장에 올라갔던 외과 전공의 우탐이 환자 위에 올라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상태 그대로 침대가 밀려들어왔다. 포텐자 교수가 우탐과 의식 없는 환자 위로 소독약 페타딘 2병을 통째로 뒤집어 쏟아부었다. 한국에서는 소독약 비용까지도 쥐어짜듯이 아껴 운영해야 하므로 페타딘 2통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일은 극히 드물다. 소독약을 솜에 묻혀 환부를 닦는 게 고작이었다. 우탐이 환자에게서 내려오자 포텐자 교수는 곧장 칼을 들고 환자의 가슴을 수평으로 열었다. 폐와 심장이 드러났다. 립 스프레더.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들어진 스프레더가 늑골을 벌렸다. 포텐자 교수는 익숙하게 환자의 심장 부위까지 절개에 들어갔다. 옆에 있던 데니가 심장을 양손으로 직접 잡아 마사지했다. 이 모든 일이 3분이 채 되지 않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 혈액과 수액을 환자에게 쏟아부었다. 환자의 심장이 곧 떨려왔다. 디피브릴레이터. 포텐자 교수가 외쳤을 때 한국에서 심장 수술할 때나 쓰는 심장 제세동기가 이미 환자 곁에 준비되어 있었다. 포텐자 교수가 직접 제세동을 시도했고 환자의 심장이 곧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는 마취과 의료진 쪽으로 눈을 돌렸다. 눈이 마주친 그들은 길게 말을 섞지 않았다. Let's do it. 시작하죠. 환자의 몸이 곧장 개복됐다. 열린 복벽 사이로 파열된 간에서부터 피가 뿜어져 올라와 사방으로 튀었으나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다. 수술창과 수술 범위는 몹시 컸다. 수술방에 긴장감이 돌았으나 당황하는 사람은 없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수술은 충격적이었다. 첫날부터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다. 환자가 헬리콥터로 빠르게 이송됐고 수술 준비와 진행은 완벽했으며 지원은 아낌없었다. 모든 것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던 중증 외상 환자 수술적 치료의 정석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순간 나는 전율했다. 환자를 헬리콥터로 이송하는 것이나 의료진이 헬리콥터에 탑승하는 것은 한국에서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방금 전 수술한 환자도 한국이었다면 앰뷸런스로 이송됐을 것이고 병원 도착 전에 이미 사망했을 것이다. 나는 수술을 마친 포텐자 교수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헬리콥터로 현장에 출동하는 의사들에 대해 물었다. 그의 답은 선명했다. 네가 환자에게 가까이 접근할수록 환자를 살릴 기회가 많아질 거야. 어떤 환자라도 조건은 같고 환자는 언제나 상황에 우선한다.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다. 의료진은 원칙대로 환자에게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더 빨리 더 가까이 가려고 애썼다. 헬리콥터로 20분 남짓이면 현장에서 센터까지 환자를 이송해왔다. 때로는 의료진이 장비를 메고 헬리콥터에 올랐고 그 안에서 긴급한 시술이 이루어졌다. 영화 배우를 연상하게 할 만큼 미남인 제임스 교수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매 순간 환자와 연결되어 있는 거지. 인간의 몸에 도는 피는 체중의 5%에 불과하고 그중 절반 이상을 쏟아내면 죽는다. 2리터의 피는 몸속에서 순식간에 빠져나간다. 대량의 피를 쏟아내는 중증 외상 환자는 앰뷸런스 안에서 오래 견디지 못한다. 앰뷸런스에는 대부분 인턴이나 아래 연차의 수련의들이 올라탄다. 숙련된 의사들이 탑승한다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달릴 때 진동이 심한 앰뷸런스 안에서 의사는 환자 치료는커녕 자신의 몸조차 가눌 수 없다. 외상센터에서 전문 의료진이 헬리콥터에 오르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한국의 환자 이송 시간은 평균 4시간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전투지역과 다르지 않다.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은 1940년대에 머물러 있었다. 2003년 UC 샌디에이고 외상센터는 극도로 바빴다. 2001년 9.11 사태 이후 민간인 중증 외상 환자뿐만 아니라
해군과 해병대 장병이 센터 안에 가득했다. 미국 해군은 이라크 자유작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강도 높은 훈련에 부상자가 속출했다. 미 해군 예비역 대령인 포텐자 교수를 비롯한 외상센터 의료진은 부상병 치료에 매달렸다. 나는 민간과 군의 의료체계가 혼합되어 움직이는 것 또한 자연스럽게 배웠다. 한국에서는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다. 모든 순간이 경이로워 자는 시간조차 아까웠다.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깊이 새겼다. 이성과 원칙, 교과서적인 알고리즘을 따라 움직이는 시스템, 그 시스템을 받쳐줄 수 있는 규모의 센터, 민간과 군이 하나가 되는 의료체계, 그 안에서는 환자들이 살아나갔다. 이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해야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여기가 미국인 줄 알아? 한국에 돌아온 후 주위 반응은 막막했다. 한국에는 한국만의 질서가 존재했다. 기껏 찾은 답은 쓸 수 없었고 현실적인 난관을 피할 수 없었다. 외상외과를 하면 할수록 선진국과 한국의 간극을 절감했다. 한국에서 선진국 수준의 중증 외상 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려면 선진국 모델을 근간으로 삼아 그대로 가져와야 했다. 인력 구성에서부터 외상센터 건물의 동선 배치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 여기에 한국적 모델을 추구하며 사족이 끼어드는 순간 이 배는 산으로 갈 것이다.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나는 현실에서 극심하게 부딪히면서도 좀처럼 그 생각을 바꿀 수 없었다. 피는 도로 위에 뿌려져 스몄다. 구조 구급대가 아무리 빨리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도 환자는 살지 못했다. 환자의 상태를 판단할 기준은 헐거웠고 적합한 병원에 대한 정보는 미약했다. 환자는 때로 가야 할 곳을 두고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옮겨졌고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서 받지 않아도 되는 검사들을 기다렸다. 그 후에도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다 무의미한 침상에서 목숨이 사그라들었다. 그 사이에 살 수 있는 환자들이 죽어나갔다. 선진국 기준으로 모두 예방 가능한 사망이었다. 병원으로 오는 환자 이송시간 평균 245분. 생명을 살리는 골든아워 60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길바닥에 내쳐지고 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우리에겐 맞지 않다. 이런 말보다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바꿔봅시다. 시스템을 만들죠. 이번이 처음이니 다음은 반드시 개선합시다. 이런 말을 더 많이 하는 대한민국으로 바꿔나갑시다. 이국종 교수님의 골든아워였습니다.